그 첫 번째 단어가 사실은 풍류였어요. 풍류. 풍류. 자, 그 다음에 또 오늘날의 동양 예술을 뭔가 모르게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뭔가 모르는 정신적인 단어가 사실은 그걸 읽었던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벽사라고 한단 말이야. 네, 우리도 하다못해 왠지 동양 사람들 중에서도 중국은 중국 사람 같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 같고, 또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같다라는 그 뭔가가 있다고. 그러니까 한국적인 거, 예를 들면 동양적인 거 할 때 그 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얼만큼 학문적으로 그걸 또는 이제 예술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요 부분인 거죠. 이제 그거에서 두 번째 단어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사실은 또 이제 벽사예요. 벽사. 벽사인데 오늘 페이퍼 유인물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자, 목차를 잠깐 보시면 벽사의 그 개념과 그 다음에 역사 속의 어떤 벽사의 행위, 시작과 의미, 궁중교방, 기층 문화 속의 초용무, 그리고 초용무 벽사 예술의 이제 최고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냐면 초용무 들어보신 분? 그럼 호선무는 있어요? 호선무? 예, 호선무. 그러면 중국에 탈을 쓰는 거는 뭐가 있어요? 창극. 그리고 병극 같은 거 그거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오랫동안 몇백 년 전부터 쭉 내려왔던 전통춤은 뭐가 있어? 예. 응? 뭐? 무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춤이에요? 건무 같은 거 들고 하는 그런 거는 있죠. 근데 많지가 않죠, 중국에. 왜 그런 것 같아? 넌 지금 중국을 대변하는 거야? 저 잘 얘기해야 된다, 홍실아. 아주 너가 생각을 해봐. 왜 중국에 이 전통으로 내려온 민속 춤이나 이런 궁중춤이 왜 많지 않을까? 시대가 많이 발달해서. 그리고 근대에 엄청난 사건이 있지 않았어요? 근대혁명? 그래, 그때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지.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럴 거야. 난 충분히 이해해. 자, 그럼 보세요. 사실은 이게 이제 동양 예술을 얘기를 할 때 이 중국과의 어떤 부분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홍실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현대나 발레 파트 하는 부분도 이 초용무는 이 무용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와는 별개의 얘기라고 들으면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손해예요. 왜냐하면 이 초용무가 지니고 있는 예술적 상징과 이 스토리텔링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다른 어떤 그 콘텐츠와도 가능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본연의 어떤 가치를 본다면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초용무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 돼요. 이거는 춤의 장르를 떠나서, 그리고 국가의 장르를 떠나서 홍실 이 한국에는 엄청난 이 초용무가 있다는 거를 오늘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내가 물어볼 거야, 홍실. 자, 봅시다. 그래서 홍실 요거 뭐예요? 자, 벽사라는 거는 피하는 거야. 피하는 거. 사는 간사하다. 그래서 얘기를 붙여보면은 쉽게 말을 하면은 뭐냐면, 벽사는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이제 해롭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귀신, 드라큘라, 뭐 이거 뭐지 이거 강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서양에는 드라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양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게 있는데 그 쉽게 말하면은 나쁜 악마 그런 어떤 귀신을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러가라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러가라고. 근데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벽사 또한 마찬가지로 인류의 무엇과 함께 왔다? 인류의 탄생과 같이 해왔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실 설물회자가 뭐야? 모를 거예요. 당연히 모를 거예요. 자, 설문회자라는 것은 뭐냐면 중국의 엄청난 한자의 원료를 다 기록한 책인데 여기에 미와 무에 대한 기록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 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와 무라는 부분이 사실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오늘날 미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예요? 미인. 자, 미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미라는 거는 뭐냐면 양이 살찌는 모습이야. 이 미라는 이 그 어원을 따지면 근데 이 살찌기 위해서 양이 살찐다라는 거는 뭐냐면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아름답다, 만족한다, 충족한다, 가장 뭔가의 어떤 불만족이 어떤 욕구가 채워진다라는 어떤 단어로 쓰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화장을 하고 오방색의 옷을 입고 신에게 뭔가 빈다라고 한 그 여자를 뭐라고 했냐면 무라고 했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우리처럼 우리가 무용하는 춤추는 여자로 이거를 조금 더 한다면 보세요. 예쁘게 화장을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영의 기운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어떤 몰 기운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영이라는 거, 영적인 거. 우리가 왜 길을 이렇게 쭉 가다가 저기 뭐냐고 이렇게 막 계략 한복 같은 거 옷 입고 가까이 와가지고 혹시 그 기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의 기운을 아시나요? 이러면서 데리고 가죠. 그러면서 이제 막 촛불 앞에서 막 그 절하게 하고 그 영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기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운을 여러분들이 소원 이루고자 하는 그 기운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매개체가 사실은 오늘날로 본다면 예술가라는 거야. 그래서 예술가는 뭐라고? 신의 경지에 오른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단순히 예술가를 대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리지널 예술가는 사실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신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한 나라의 대대손손 유명한 예술가를 남기기 어렵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요러한 어떤 부분에서 영의 그거를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춤을 추고 가무학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빨리 전달하기 위한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화장을 하고 오방색의 옷을 입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북을 두드리고 방울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양 쪽으로는 뭐예요? 손에 주로 수건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가만 또 보시면 중국의 그림들이라든지 중국의 조각들을 춤추는 호선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손에 천을 연결시켜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무, 살풀이,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뭐 되게 웬만한 부분에서는 다 천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물론 또 그거를 문화 인류학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면 또 기층문화 쪽으로 본다면 예를 들면 아낙네들이 막 이렇게 땀 닦고 이러다가도 같이 막 흔들고 막 이렇게 춤추고 이런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원류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신에게 좀 더 잘 먹게 해달라.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자식을 번성하게 해달라. 또는 특히 자연이죠. 자연에게 보호받기 위한 수단으로 빈단 말이에요. 막
빈단 말이야. 근데 이 비는 걸로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신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액티브적인 부분, 그다음에 강도의 부분, 리듬감에 대한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음악이 나오고 미술이 나오고 춤이 나왔던 거야. 근데 춤에 대한 부분,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제 제가 학부 다닐 때 이제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우리 그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춤의 원류는 사실은 무녀고 그 신앙이고 샤머니즘 이런 얘기를 할 때 근데 어느 누구도 그 관계적인 부분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무턱대고 춤의 원류를 동양 예술의 춤의 원류를 그냥 어떤 그 무녀 지금 막 이제 막 문신하고 막 머리 뽀마드 탁 바르고 막 칼 위에 서 있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저거를 우리 춤의 어떤 원류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접근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러한 어떤 그 기록을 통해서 오늘날의 현상을 이제 가정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학문적 용어로는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의 어떤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인류와 같이 해왔다. 귀신을 물리치고자 하는 어떤 인간의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엄마분들이나 이제 어른들이 이제 그 샘플링 되게 제가 그 얘기를 2학년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학생한테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좋은 남자를 만나는 거, 좋은 반려자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하다. 이제 참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 인간의 그 원시인의 어떤 삶에서 그걸 설득력 있게 설명한 글이 있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샘플링을 한다면 좋은 배우자, 반려자를 만나는데 굉장히 그게 중요한데 이제 그 설문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남녀가 갖고 있는 이 생각 있잖아요. 관념이 자꾸 변하잖아. 사고방식이. 내가 여러분들 나이대에 학교를 대하는 마음, 공부를 대하는 마음, 스승을 대하는 마음과 그때 여러분과 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환경이 틀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근데 정말 재미난 게 이 굉장히 급변하고 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이 생활 속에서도 이 생각이 가장 안 바뀌는 부분이 남자가 여자를 보는 눈, 여자가 남자를 보는 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난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이랬더니 그거를 어떤 인류학자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에세이를 썼는데 남자는 여자를 봤을 때 왜 젊은 여자를 좋아하느냐? 그 다음 세대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자는 왜 그러니까 생활력을 보느냐? 나를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너무 구시대적이고 너무 그런 발상이 어딨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동굴 속 여자와 그 사냥을 하는 남자로 설명을 했어요. 자, 그게 뭐냐면 그 아담과 이브에서도 그럽니다. 그 어떤 죄를 지어서 이브에게 너는 출산의 고통을 주고 너는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인류의 어떤 의무를 주어요. 하느님이 서양 쪽으로 그렇죠, 똑같죠. 근데 동양적 원시인적 관점으로 본다면 동굴 속에 이제 그 남자는 여자를 키핑을 해놓고 집이니까. 자식을 낳으면 젖을 물리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이 나가서 왜냐면 애 때문에 사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갔을 때는 생각은 자기가 놓고 온 이 둘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라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생활 습관이었던 거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자 입장에서는 우리 남편이 과연 바깥에 나가서 이 동굴 밖으로 나가서 얼마만큼의 수확을 해오느냐에 따라서 그 남자의 가치가 인정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날의 남녀의 어떤 관점이랑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바뀌겠지만 가장 천천히 바뀔 거라는 거는 그 관념이라는 거지.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벽사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그 느낌이 받았어요. 왜냐면 인류가 처음 이 사회를 만들기 전에 원시 시대 문장이 활성화 안 되고 책이 나오거나 사회 구조가 형립 안 되고 권력의 어떤 구조층도 있지 않고 마을도 없고 법도 없고 사회도 없는 이 가정 내에서 내가 오로지 할 수 있는 일은 비는 일들,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자연에게 빌어서 수확을 많이 해달라, 또는 뭐 외부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야구 강식의 어떤 부분들로 저 사람이 뭔가 A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난 이 사람보다 뭔가 더 강하고 체구도 크고 힘이 세니까 강탈한단 말이에요. 강탈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법적인 보호라든지 제도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무질서하고 양육 강식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누구에게, 신에게만 빌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나쁜 영향에 대해서 보호해달라고 빌 수밖에 없다고. 그거의 한 줄기가 사실은 이 벽사입니다.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거. 자, 그래서 신라 악에는 이걸 가무백희 또는 고려에는 3대 잡극, 그 다음에 조선으로 오면서 근세에 오면서 나래라는 거는 사실은, 홍실 잘 들으세요. 나래라는 거는 사실은 중국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귀신을 쫓는 예술적 행사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저는 가장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사실은 처용무입니다. 처용무. 그리고 민간 신앙의 주술적인 춤에서 조선시대의 궁중 나래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자, 구체적인 얘기는 그 다음 챕터로 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한국적인 춤에서 5명이 막 춤추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처용무를 감상을 할 때 좀 달라 보일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사모는 모자예요. 모자. 처용무의 어떤 보면 요거 처용무를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을 위하여. 이제 요거는 그 조선 때 양반의 양반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중요한 혼례, 그다음에 해각, 그다음에 승진했다라고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행사를 해요. 요거가 이제 보통 산대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막을 쳐놓고. 오늘날 우리의 그 대학 문화에서 그 천막과 굉장히 유사하죠. 유사한데 이런 어떤 판문화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동양은. 근데 여기서 춤을 양반에서 불러와서 춤을 추는데 사실은 이 유형이 이게 몇 년도였지만 벌써 한 300년을 지났는데도 오늘날 처용무랑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굉장히 유사한데. 자, 그래서 오늘날의 그 전통 예술은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거야. 우리가 가상으로 그거를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정말 오늘날까지 유구한 역사를 지녔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존재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면 검정 있죠? 항 있죠? 여기가 청색이죠? 이러한 각각의 어떤 색이 있고 머리에 모자를 썼는데, 이게 참 재미난 거는 뭐냐면 머리에 쓰는 거를 보면, 이제 머리 쓴 거를 보면은 가면과 이제 그 목다나 도실 도지 일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환이라고 하는데, 자, 특히 이 가면에 있잖아요. 가면에는 이 도실이라고 해서 복숭아를 꼭 여기다 해요. 꼭 해요. 그리고 복숭아를 우리가 이제 예술적으로 많이 쓰는데 복숭아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얘기하죠. 알레르기가 유발하기 때문에. 복숭아 털이 간지러워요. 굉장히. 자, 그래서 이거를 벽사로 생각했던 거야. 귀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벽사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은 복숭아예요. 그래서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를 달았어요. 처용무 그 탈에. 또 재미난 거는 뭐냐면 처용무 탈 색깔이 뭐예요? 팥죽이야. 팥죽 색깔. 근데 우리가 동지섣달에 팥죽을 끓여서 엄마가 드시지. 집에서 그거를 드시는 분.
엄마가 그런 거를 항상 지키시는 분. 팥죽 한 번도 못 드셔보셨어요? 팥죽이 사실은 우리 옛날 동화에 팥죽 끓이는 할머니 보면 팥죽을 막 끓이다가 호랑이가 이제 그 팥죽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팥죽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팥죽을 먹고 다 너무 맛있어서 도망가는 걸로 그걸 벽사의 어떤 의미로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팥죽 색깔이 사실은 벽사의 색깔이에요. 귀신을 물리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색깔 이제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옷은 동서 남북인데 동쪽은 청색을 입어야 돼. 그 다음에 백색깔 옷은 서쪽이야. 그리고 홍은 남쪽이에요. 그리고 북쪽은 흑인데 요렇게 세 개가 연결돼 있다고. 동쪽에 있는 청색 옷과 봄이야. 봄 상징은. 그 다음에 백색은 가을, 홍은 여름, 흑은 겨울인데 이게 사실은 사주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오방.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사주풀이 하잖아요. 사주풀이 해서 뭔가 사주를 하나씩 풀어내잖아요. 그때 요게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음양이 좋아야. 그게 죄송해요. 오행론. 그래서 중앙에 모두 섞이는 거는 중을 쓴단 말이에요. 중을. 그래서 동서남북을 가리킵니다. 동서남북. 미안해요. 이렇게 본다면 북이죠. 남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오른쪽은 서죠. 여기가 동이죠. 여기 센터가 항이에요. 항. 그래서 얘를 골드를 입혀. 자, 골드를 입혀. 그리고 북쪽은 뭐야? 북쪽은 흰색. 밑에 있는 흰색 밑에 뭐예요? 홍색, 붉은색. 그 다음에 서쪽은 미안해. 여기 흑이다, 흑. 자, 서쪽은 뭐예요? 가을. 여기가 이제 흰색, 백색이죠. 흰색, 흰백. 그 다음에 이쪽이 여기가 청색이죠. 동쪽이. 청색.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 원리가 뭐냐 이거야. 이게 이렇게도 순환을 할 거고 분명히. 그러니까 요렇게도 순환을 할 거고 서로. 그 다음에 이게 요렇게도 마주보고도 순환을 하고. 이게 뭔가 모르겠다는 거야. 얘네들처럼.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동양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오행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동양적으로.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봐라. 음양이 좋아해서 여자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남자를 양이라고 한단 말이야. 저는 이건 잘 몰라. 진짜 미안한 말인데. 근데 우리가 그 사계절로 본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다고? 겨울이 있는데 이 여자의 음의 기운은 가장 여기서 올라갈 때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여름 때는 내려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려가. 요런 어떤 곡선을 갖고 있고, 남자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죽어 있다가 쭉 가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아까 이제 봄이 어디에 봄이 청이죠. 시작하는 점에서의 어떤 청의 어떤 개념들, 이 가장 피치에 있을 때 이 여자를 상징하는 가장 홍적인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그 가을에 여기 이제 그 흰색의 어떤 느낌들, 그 다음에 그 여기는 죽음, 뭔가 끝나는 시점이잖아요. 이게 검정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를 했냐면
지식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했는데 되게 유명한 작가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특강을 받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는 봄에 뭔가 그 기운을 타서 그 마음의 어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싱숭생숭해서 그래서 봄에 가장 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한다. 자, 그다음에 남자도 왠지 여름까지 쭉 오다가 가을에 올라오는 어떤 그 양의 기운이 가장 피크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근거가 없는 얘기는 또 아니구나라는 생각은 했는데 조금 벗어났지만 아무튼 요런 어떤 그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처용무라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 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한 사람, 여기에 한 사람, 여기에 한 사람, 여기에 한 사람, 이제 여기에 한 사람. 그래서 이 5명이 그래서 흑색깔 입은 북, 흑색깔 입은 초용 하나. 그다음에 흰색 옷을 입은 그 초용 하나. 요 밑에는 남쪽에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런 어떤 원리라든지 요런 어떤 그 색감의 상징들을 이용을 해서 의미를 충분히 부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보는 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그 정도로 그 밑으로 이렇게 가면 어떤 심층적인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모두 이루는 거는 이제 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겨울은 사실은 그 검정이 잘 어울리는 계절이기는 해. 또 나만 그런가? 아무튼 그 참 오묘해요. 이게 원리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왠지 봄은 어떤 청의 어떤 기운, 그리고 여름에 가장 높았던 여름에는 어떤 빨간 색깔의 어떤 기운들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 자, 가자. 자, 가봅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주목.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질문. 지금 제가 이제 요걸 그렸잖아요. 내가 그림을 그렸어. 그림 재주는 없지만 이걸 예술이라고 합니까? 그것부터 생각해봐. 예술이라고 하니? 지수야, 이걸 예술이라고. 그렇지. 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알아. 예술적 가치가, 미술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요거를 예술이라고 하나요? 요거를 예술이라고 해요? 왜? 그렇죠. 아니지.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맞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예를 들면 미술품한테 쟤는 저 감정일 거야. 요거 A라는 작품에는 얘는 이 감정이 실려 있어. 이건 아니거든. 또 그거는 상대적인 거 아닌가?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진짜 예뻐. 이영애가 너무 이뻐. 둘은 다 예술이라고 그러겠지. 왜? 다시 못 볼 것 같으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의 마음으로 움직였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키핑해서 보존하고 싶죠. 그 다음에 요걸 잠깐 생각하면은 여기 이제 문맥에서 본다면 자, 페이퍼 보시면은 자, 페이퍼 맨 목차를 보시면은 제가 그냥 여긴 벽사라고 해놨어요. 제가 이제부터는 좀 차근차근 가려고. 자, 보세요. 여기서는 벽사라고 했다? 그치? 벽사. 그리고 여기는 벽사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층문화의 속 처용무 해놓고 처용무를 뭐라고 했어요? 예술이라는 단어를 언제 붙였어 내가? 그렇지. 자, 우리 늦게 온 또 친구들 좀
템포가 좀 늦은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보세요. 벽사라는 거는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라는 거야. 그러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 그리고 살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나쁜 기운을 또는 이걸 역으로 나는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눈썹을 쫙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한다. 앵그리버드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난 오늘 우울한 컨셉이야. 그럼 이거를 이렇게 처지게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난 오늘 굉장히 흐리멍텅하고 싶어. 그러면 이게 여기 눈썹을 거의 흐리게 하겠죠. 그냥 뭔가 모르게 자기를 상징화하거나 또는 뭔가를 표현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 하물며 내가 더울 때는 벗고 추울 때는 덮는 것마저도 사실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류가 또는 동양 예술이 오늘날까지 존립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역할을 했던 거는 그 벽사라는 거야. 그 벽사라는 어떤 생각들,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떻게 행위로 나타나는 것들. 예를 들면은 동짓날에는 팥죽을 끓인다라든지, 그 다음에 문 앞에 입춘대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글을 써서 붙인다는 건지, 붙이는 그런 어떤 행위들이 결국은 고려라든지 근세에 와서는 인간이 발달이 되니까 예술적인 상징물로 아예 예술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주목. 그럼 또 이런 어떤 이론이 또 나올 수 있겠지.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예술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살기 위한 어떤 의식들, 그다음에 살기 위한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일률적이고 노멀한 어떤 움직임 또는 행위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의미를 안 담는 거야. 거쳐서 예술이라는 장르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동양 예술, 벽사로 본다면. 나 이거 시험 문제 낼 거야. 자, 다시 한번. 자, 우리 생각하는 습관, 사고하는 습관. 자, 벽사라는 어떤 인간이 살기 위한 어떤 나를 보호하고자 했던 어떤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드라큘라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먹습니까? 마늘을 막 먹죠. 마늘을 먹는 건 예술이야, 행위야? 사실은 행위예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동양적 관점에서 본다면 나쁜 기운을 귀신들, 역마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역기운들, 그 다음에 마마,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어떤 자연적 재해, 그냥 귀신이라고 해서 콩콩 귀신, 이것만 막 처녀 귀신, 막 동자 귀신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를 또는 나라를 해치는 그 나쁜 모든 기운을 얘기했다는 거야. 그 기운을 보호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고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지. 쉽게 말하면, 나 오늘 추우니까 벗고 나가야지. 이래요? 나 오늘 좀 추우니까 벗고 나가겠어. 뭐 이런 거? 나 오늘 저기 날이 쨍쨍하니까 장화 신고 나가야겠어. 물론 있지. 5살, 6살 애들. 장난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 인지를 못해. 그냥 자기가 신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름에도 장화 신고 나가고, 그리고 털부츠 꺼내달라고 해서 털부츠 쓰고, 어그부츠 신고 나가요, 애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덥다고 벗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인류, 사람들은 생각했을 때 덥다고 했을 때는 껴입고, 덥다고 했을 때는 벗고, 춥다고 했을 때는 입는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 보호를 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똑같아요. 예를 들면 아프고, 그 다음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그 짐승들이 너무 나한테 달려들고, 또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먹을 거리가 너무 없고, 그런 모든
나쁜 기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는 모든 기운들이야. 이거를 방어하기 위한 단어가 벽사라고 얘기 붙이는 거, 벽사. 자, 그 다음 벽사를 어쩌면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게 행위였다고. 벽사 행위. 그게 이런 어떤 신라의 가무백희라든지 산대 잡극이라든지 물론 종합적인 예술이지만 어떤 벽사의 어떤 행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고려로 오면서 그것이 한국적으로는 어떻게 벽사라는 어떤 의식들, 기본적인 어떤 의식들, 그 다음에 그것이 행위로 나타났다가 민간에게 행위로 나타났다가 의도적인 예술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야. 물론 즉흥 예술도 있겠죠. 즉흥 예술. 자, 즉흥 예술. 또 잘 생각해 봐야 돼. 근데 즉흥 예술을 갑자기 여기서 이제 근무하시는 행정하시는 직원 A팀 오셔서 자, 즉흥해 보세요. 자, 팝콘을 주제를 줘. 냄비 안에 들어가 있는 팝콘 또는 전자레인지에 팡팡 튀는 팝콘을 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춤을 즉흥 예술이라고 하니? 즉흥 예술이라고 명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렇다면 즉흥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고도의 테크닉을 갖고 예술적 미의식과 사고를 갖고 있었던 전문적인 예술가가 사실은 뭔가에 즉흥적으로 내미는 것 자체를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번외로 뭔가를 애가 4살짜리 5살짜리 애가 딱 뭘 그렸는데 난초 하나를 딱 껐는데 그것이 너무나 멋있다라고 하는 우연의 일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아트라는 어떤 예술은 생각보다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고도의 사고의 습관을 요구한 사람들이 표현해낼 수 있는 그 무엇인 거야. 그리고 의도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면 김윤지가 만든 예술, 예를 들면 지수가 만든 예술, 예를 들면은 또 정리가 만든 예술이 이렇게 딱 있어. A, B, C. 근데 A, B, C가 있는데 결국은 계속 살아날 만한 가치가 있는, 전승될 만한 가치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예술 중에 그 말 그대로 생존. 사람들이 야 A, B, C가 있는데 야 이거 보니까 야 A는 필요 없어. 또 몇 세대 하시니까 야 C 별로야. 쭉 남은 거예요. 그 가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고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승될 만한 가치가 있는 그것을 고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벽사 예술이 그렇기 때문에 탈을 썼고요. 탈을 썼다라는 건 뭐야? 요즘에 그거 되게 많이 모 M 본부에서 보면 가면을 쓸 때 굉장히 용기가 났다라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 얘기를 하는데 가면을 썼 근데 중요한 건 가면을 쓰고 복장을 했던 그 사람들 보는 것도 참 재미난 것 같아. 되게 네가 가라 하이 이런 컨셉들 그다음에 되게 재미난 것 같아요. 그거 보는 것도 되게 재미난데 가면을 일단 착용했다라는 거는 뭐냐면 예술 창작을 하고자 하는 또 제작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또 한 번 반영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다가 특히 탈에 복숭아 달았죠. 팥죽색 했죠. 이 뭐냐 이 말이야. 그리고 이때도 분명히 이 소도구를 제작하는 무구를 제작하는 어떤 무대 제작자가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처용무를 무엇이다 얘기한다? 동양의 벽사 예술의 최고 상징이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한 줄이 이게 그냥 심심해 이 벽사의 최고 상징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다시 설명. 지수야, 예술과 그냥 일반 어떤 행위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면 그 기획이라는 단어가 저는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왜 처형물 설명할 때 왜냐면 기획됐다라는 건 뭐냐면 의도됐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머릿속 지우개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구조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요거가 그냥 단순한 뭐라고 얘기되지? 이게 그 커피 한 잔이지만 내가 이걸 예술로 만들려고 했을 때는 내 기획의 어떤 이 머리의 생각들이 표현돼야 돼. 예를 들면은 뭐 헤드를 그린다든지 머릿속을 그려서 이거는 김윤지의 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 커피 한 잔이라는 주제로 내가 춤을 추겠다. 예를 들면 이렇게 춤을 추겠다라고 했을 때 이 커피 한 잔에 내 기획된 내 머릿속에 있는 구조를 여기에다가 반영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상징. 나를 상징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좀 고민해 보세요. 자, 근데 제가 초용물을 벽사 예술의 최고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벽사 예술의 최고로 얘기하면은 일단 머리 가면을 썼고요. 그 머리 가면이 귀신들이 정말 싫어한다고 하는 팥죽 색깔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팥죽 색깔 자체가 귀신을 물리치는 색깔이라는 상징을 제작자는 해서 자기가 스케치를 했다고 이해되셨어요? 자, 복숭아 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벽사를 갖다가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사실 그 가일이 복숭아예요. 나쁜 기운을 없애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처용무 탈을 보면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복숭아 두 개가 톡한 있어요. 하나인가 두 개, 하나인가 그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처용무는 이제 그런 데다가 아까 이걸 설명했죠. 뭐예요? 북쪽은 흑색깔. 그러니까 흑색깔 입은 사람의 첫 번째 자리는 이쪽 자리여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얘가 흑색이 예를 들면은 지수다라고 했을 때 흑색을 본인이 입었어. 그러면 얘는 북에 가 있어야 돼. 배치가 그래요. 처용무의 배치가. 플로우 패턴이 쉽게 설명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김윤지가 나는 황금색이 너무 좋아요. 이러면 나는 중앙에 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흰색 처용무다라고 했을 때 얘는 서쪽에 가 있어야 돼. 이거 얼마나 정말 대단한 이 상징 코드 아닌가? 이 프로 패턴에? 그러면 내가 이제 안무가로 했을 때, 예술가로 했을 때 내가 처용무라는 작품을 짜면 기본적 원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내가 막 항색인데 처음 시작에 북쪽에 가 있고 막 하물며 그거를 콘텐츠화라고 뭐 이런 건 되지. 어긋난 처용무, 어긋난 잘못된 만남의 처용무 뭐 이런 걸 하면 얼마나 재밌어 봐. 마음대로 입혀놔. 욕은 엄청 들어먹겠지만 이제 이런 거예요. 공부는 사실은. 자,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정식적인 처용무를 출 때는 이런 어떤 전통적인 어떤 지식을 알고 상징화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의 구조와 이 색감과 옷의 어떤 옷은 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제가 상통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생성의 원리에서 음양이 좋아해서 가을에 남자의 기운이 사실은 굉장히 고도로 올라갔다가 꺾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처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봄을 여자의 계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뭔가 모르는 기운. 그래서 뭔가 모르게 막 애들이 막 화장을 오색 찬란하게 오렌지하고 막 그래요. 머리도 갑자기 옅어졌다가 그 다음에 막 어디서 갖고 왔는지 그런 스카프를 막 하고 와요. 막 애들이 봄 되면 그냥 꽃이 핀 것 같아.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 학생들이 타 예술에 관심을 가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천경자 하백이 죽었어요. 타계하셨죠. 타계했는데 여러분들한테 꼭 그걸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 사람의 그림을 꼭 한 번은 봐라. 좀 쓰세요. 손 좀 움직여라 얘들아. 그래 손목도 약해 좀 살 좀 빠지지. 이제 천경자 그 하백이 돌아가셨는데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겼어요.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겼는데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준하가 얘기했던 말도 맞는데 저는 이제 그분의 그 그림을 보면서 제가 그림을 뭐 소장한 것도 없고 많이 보지도 못했고 좀 유명한 작품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간송미술관에서 봤던 저의 그 김홍도와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그 미쳐 미친다의 정선 그다음에 신윤복을 보면서 특히 신윤복이 여자라는 느낌을 제가 그때 정확하게 알았어요. 아 얘는 여자일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굉장히 에로티즘이에요. 그 신윤복의 그림이 그걸 이제 알고 보잖아. 어마어마해. 여기서 말 못해. 그거는 이제 우리 기말고사 할 때 내가 쫑파티 할 때. 그러면 이제 신윤복은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자 뭐 계보로 본다면 김홍도의 영향을 받아서 신윤복이 있고 또 그 동시대 때에 같이 움직였던 정선이 있는데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요 신윤복의 그 단온나라는 그 여자의 어떤 그림을 보면서 빨간 색깔 치마에 이제 머리를 길게 했는데 살아있다라는 그 라이브를 느꼈어요. 살아있다. 그 살아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죽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굉장히 계속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지 않는다. 근데 예술가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 기운이 사실은 살아 있어야 돼요. 이 생이라는 그래서 제가 그 글자를 좋아하나 봐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천경자 그림은 제가 실물로 못 봤단 말이야. 그냥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봤는데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주제가 항상 여자예요. 그 하백이 여자고 꽃이에요. 꽃. 그리고 그 여자의 인생이 굉장히 파란만장해요. 예술가들은 다 그런가 봐. 몇 번씩의 이혼과 몇 번의 어떤 아무튼 이렇게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림이 살아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눈동자를 보면은 내가 막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건 조금 다른 얘기 뭐냐면 이 얘기하다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뭐냐면 그냥 보이는 게 다는 아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뭔가 고도의 어떤 고뇌를 하고 그다음에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관점 바라보는 어떤 가치는 비슷하겠지만 그거를 푸는 표현의 방식은 분명히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경자 스타일이 있었고 신윤복의 스타일이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타 예술 장르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예술에 엄청난 무엇을 제공한다? 뮤즈를 제공한다. 뮤즈. 마찬가지예요. 영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술적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때까지는 몰랐는데 예술적 지식을 하고 이렇게 예술적 지식을 습득을 하고 타예술가의 어떤 접촉과 타예술가의 어떤 교류를 하고 나니까 모든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구조가 생겼다. 생겼다라고 하는 순간 사실은 여러분들은 조금씩 무엇을 한다?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를 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모든 이치들을 사실은 초용무가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봄을 여자의 계절이라고 하고 가을을 남자의 계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뭔가 모르게 겨울은 흙의 느낌, 죽음의 느낌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겨울은 죽음의 느낌. 하지만 또 반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청색으로 가는 가독이기 때문에 자 겨울을 또 생각을 해보면 모두 다 잠을 자는 어떤 동의 기운이라고 추운 기운이라고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검정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다시 봄은 오거든. 그래서 그 기운이 다시 샘솟는 그 봄의 기운을 그때 여자의 음이 가장 생할 때라는 거야. 살아있다 생. 그래서 봄의 여자들이 그래서 남자들은 봄을 공략하라. 자, 그 다음에 쭉 가잖아. 그리고 나서 여름에는 그 여자가 올라갔던 이 음의 기운이 가장 피치를 올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름을 홍 색깔, 붉음을 얘기한다. 붉은 색깔. 그리고 또 떨어져. 점점 떨어지면서 반대적으로 이 양의 기운이 숨어있던 양의 기운이 같이 맞물면서 올라가요. 그게 가을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을 남자 뭐 꼬시고 싶은 남자 있다면 가을을 공략하라. 여자들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렇게 되는 어떤 원리들을 그런 어떤 철학적인 원리들, 그다음에 벽사의 원리들, 그다음에 이 어떤 고전의 원리들을 다 담은 게 사실은 초용무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그래서 제가 초용무를 뭐라고 했냐면 벽사 예술의 최고, 넌 최고다. 너는 벽사 예술의 최고 상징이다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궁중 문화로 본 초용무라고 하면은 궁중 문화 때 이게 이제 시간의 어떤 관계로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보면 여기서 보시면 숙종, 영조, 정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학생들한테 구조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의 왕조 그걸 다 못 외워요. 그래서 숙종 다음에 영종이구나, 정종이구나 이 정도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딱 몰라도 영종, 영조 다음에 정조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고려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사실은 초용무라는 것은 음악부터 시작을 했어요. 궁중에서는. 그래서 초용 향악이라는 명칭으로 아깝게 보면 수록되어 있습니다. 초용.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전하한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초용무가 항상 맨 마지막에 피날레를 마무리해요. 그 행사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대통령 행사라든지 시장 행사를 할 때 식순이 있잖아요. 항상 초용무가 맨 마지막에 진행이 됩니다. 자, 재미난 거는 뭐냐면 영조 때에 초용무가 이제 5명의 어떤 들어가요. 5명이. 근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 안동의 3명 기생을 불러요. 이게 이제 그때는 너무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내가 뭘 했다? 유명한 지방에 있는 예술하는 여자들이 불러서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서울로 중앙에. 그래서 숙종 때 이제 양식을 그대로 전승을 했는데 영조 때 처용무, 자 재미난 건 안동 3명, 상주 1명, 경주 2이야. 이 안동과 상주와 경주가 어디야? 어디에 있어요? 경상도야. 또 재미난 거. 경상도인데 초용설화가 사실은 신라에서부터 유래가 됐어요. 신라가 어디야? 경상도야. 자, 그래서 초용무의 유래를 사실은 경상도로 보내요. 그래서 지금 울산에서 이 초용무를 엄청 자기 지역의 문화 상징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저는 그래서 좀 공부가 재밌나 봐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예차 일명도 무엇이다? 경상도 여자로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은 이 처용무라는 이 고도의 테크닉을 할 수 있는 무용수가 사실은 경상도에 많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헌종 때. 그 다음에 향기로 구성이 됐고 춤의 연출이 굉장히 유연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이 수가 5명이 아니라 중간에 작은 사람들이 같이 해서 10명이 추는 어떤 형식이고 기본은 5명. 자, 보면 그러면 이게 궁중에만 있었어요? 아니에요. 어디? 지방 문화라고 하는 예술 창작소라고 할 수 있는 교방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방.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평안도 쪽에는 여기에 그때 이 그림은 굉장히 많이 보여준 김홍도 그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작자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그 춤추는 여자들이
탈을 쓰고, 자세히 보면 탈을 쓰고 소매가 긴 의상을 입고, 색깔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색깔 같아요? 뭐 흑색 아니면 청색, 그 다음에 이거 노랑, 여긴 청색, 그렇죠. 이렇게 해서 흰색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지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그 교방 문화에서 그 지방의 어떤 예술을 담당했던 교육기관 또는 어떤 연희를 했던 그 기간에, 여기는 평안도야. 평안도 위쪽이다. 위쪽. 그러면 그 시대는 조금 다르지만 19세기의 고종 때에 경상도에도 처용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렇게 처용무. 어떻게? 처용무. 있어 없어? 있죠. 뭐야 도대체? 조선시대에 궁중에서도 자 주목. 요거까지 하고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그냥 제가 이거 한글로 다 풀이를 갖고 왔는데, 이거는 기층은 우리 같은 민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맨 밑바닥에 있는 문화, 밑에는 표층, 중간층, 기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민간인들의 어떤 벽사의 어떤 그 사실들을 기록한 기록이에요. 동국세습기, 그래서 그걸 세식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식기. 근데 빨리 넘어가면 뭐냐면, 처용가무, 허강왕, 신라왕이야. 신라왕 때 학성이 어디야? 학성고등학교 나온 사람 울산이야. 그래서 울산이 지금 계속 처용무를 자기 지역 특화를 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유래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학성에 나타나서 울산 지역에 갑자기 안개가 자욱해져 길을 잃으니까 이런 일들이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처용무는 단편적인 거야. 내 아내가 바람이 나서 그거를 보고 호방하게 이렇게 춤춘다. 근데 이게 아니라 사실은 요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울산 지역의 바닷가에서 용이 나타나자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절을 짓고, 그때 그때 있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올라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을 처용무라고 했다. 자, 세식기의 기록에는 뭐냐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원 음력 15일 재앙과 액을 막기 위해서, 내가 얘기한 거 아니다. 얘네들도 재앙과 액을 막기 위해서 처용을 통한 국가적 날의 행사가 열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민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민간에서는 지프로 만든 인형을 처용이라고 하고, 그 처용 머릿속에 동전을 넣어. 그게 이제 그 할로윈이랑 비슷한 건가요? 뭐죠? 우리 그 애들이, 아니다. 그거 뭐죠? 계란 삶아가지고 집집마다 도는 거. 부활절. 그래가지고 나 지금 헷갈려. 그래갖고 문을 두드려서 해가지고 뭘 받아오는 게 뭐죠? 서양 문화에? 할로윈이죠. 비슷한 거야. 할로윈이랑. 그래서 얘네들이 동전에, 그러니까 결국 동양과 서양이지만 결국은 이렇게 가면 인간의 본연의 어떤 부분들은 뭐냐면 교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극과 극은 뭐한다? 만난다. 그래서 이걸 처용이라고 하는데, 그 처용 안에 동전을 넣어. 아이들이 밤새워 문을 두드리면서 처용을 내놓으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처용 주인이 문을 열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던져주는 거야. 애들한테. 그래서 애들은 다투어서 머릿속에 돈을 꺼내기도 한다. 그 다음에 그 판수라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사주를 풀이하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런 어떤 또한 판수의 그 점을 믿어서 요러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런 어떤 미신들, 또 종이에 밥을 싸서 우물 속에 던져서 그 재액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도, 처용이라는 그 집도 이 벽사이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그 벽사를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얘기를 하면 엄청 길어져요. 그래서 처용직성, 그래서 민중들은 지프로 만든 처용 인형과 판수의 처용직성으로 처용직성이 재앙을 불러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이제
그거를 나쁜 기운으로 해서 태워버리거나 이제 벽살을 해서 하나의 풍속으로 자리 잡기를 했다. 근데 이것이 재미난 게 조선 후기 장하고에 주는 초용무의 유래가 되었다. 너무 재미난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민중에서 행한 어떤 갖가지, 이 지역에서는 뭐 집을 만들어서 하고 또 이 지역에서는 뭐 우물에 뭘 버리고 했던 그런 어떤 모든 그 벽사의 행위들이 결국 초용무라는 어떤 예술적 상징으로 만들었다. 자, 그 다음 세대의 그 순조 때에도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 다른 그 기록물이에요. 초용이라고 했다. 초용의 명칭은 허강왕과 해양학부의 초용무에 유래됐으며 뭐 이런 복서를 시시한다. 그래서 키워드가 비슷해. 허광왕, 처용, 그 다음에 뭐 이제 상징 그 저기 뭐냐 풍속 뭐 이런 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거는 그 양반집에서 했던 부분들. 이제 최고의 상징들. 자, 여기 앞에 보면은 이게 그 행차예요. 행차. 국왕 행차 때 우리 초용 어디 있니? 여기 앞에다가 딱 지키게 해놨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이런 것 같아. 나라의 수호신 그 정도의 느낌이었어. 어마어마합니다. 요거 빨간 거 얘 있죠. 빨강. 그 다음에 얘 뭐예요? 청색, 중앙, 항색. 이거 뭐예요? 검정, 흑색. 여기 청색. 요렇게 일렬로. 이거 일렬이 또 원무를 만들었겠지? 지금도 초용무 중간이 항이죠. 항. 요거를 지켜야 되는 거야. 생존을 위한 이제 사실은 의식이라는 거는 생각하고 있는 건데 본능적 의식이라고 해서 제가 조금 고민을 조금 해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게 이제 생존 또는 의식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의식을 하면 보통은 그 의식을 위한 구체적인 어떤 행동 또는 실천 또는 행위 이제 이게 나타나죠. 이게 나타나는데 이걸로는 안 돼. 뭔가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 행위 자체가 일반적인 어떤 밥 먹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밥 먹고 똥 싸고 자고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수저를 이렇게 들고 뭐 이런 수저를 들고 반찬을 짚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 행위가 아니라 이 구체적인 것이라는 이것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사실은 어떤 예술적 그러니까 보편성, 오케이 특수성, 뭔가 모르게 특수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자,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예술에 대한 오브제, 예를 들면 또는 상징물 또는 이렇단 말이야. 근데 제일 또 재미난 거는 뭐냐면 보세요.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게 인류의 시작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예술의 어떤 진화의 과정들, 예술의 진화의 과정들 보면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벽사 예술의 최고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살기 위한 본능적인 어떤 행위에서 벽사가 있었다고. 벽사. 뭡니까? 귀신을 물리치다.
근데 사실 이 귀신이라는 게 그 대상 콩콩 귀신, 뭐 강시 이걸 드라큘라 이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인간, 나라는 나 또는 인간 또는 어떤 인류의 해가 되는 마이너스 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샘플링이 벽사였다고. 주술이죠, 주술 또는 비는 거. 자, 그럼 벽사라면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실천, 행동, 행위가 어디서 나타났냐면 민중에서도, 자, 민중 초용 집신 인형 예를 들면 그러면 초용 직성이라는 판수, 쉽게 말하면 이걸 뭐라고? 세시 행사였다고. 세시에 꼭 하는 행사들.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금음 전날에는 뭐 자지 말라라는 거, 뭐 불을 꺼야 된다라는 거, 그 세시 행사가 있잖아요. 이러한 사실을 민중에서 세시 행사였다고. 근데 궁중에서 이 세시 행사가 먼저 그 선후 관계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벽사라는 거를 가지고 작업을 했다고. 벽사 예술을 제작했다고. 그래서 머리를 뭘로? 민간인들이 팥죽이라고 했을 때 귀신이 물러간다라는 색깔을 했던 팥죽 색깔을 칠하고, 또 무엇을 했다고? 껄끄러워서 잘 안 만지는 복숭아, 다가가기 힘들죠. 복숭아는 다가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숭아를 머리 위에 달고, 뭐 탈이야. 미안해. 복숭아. 뭐 왜 이러니? 아무튼 탈이야. 그러면 여기에 의식을 담았다고. 팥 색깔, 팥죽색. 하는 상징을 담았다. 복숭아. 색깔이라는 뭐 오방색을 입었다고.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팥죽 복숭아 오방색이라는 의도된 상징을 넣어서 이거를 제작해서 이게 처용무가 됐다고. 그래서 처용무는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처용무라는 거를 봤을 때는 벽사 예술의 최고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의 어떤 걸 끌고 올 수는 없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결국은 뭡니까? 예술의 발전. 예술의 원류의 과정이자 예술의 생성의 과정, 생성. 이게 이제 예술의 생성 과정이에요. 이게 오늘날 동양 예술에 대한. 그리고 이 벽사라는 단어는 그 벽사라는 거는 오늘날, 자 마무리. 벽사라는 단어는 이렇게 기존의 각 나라별로 있는 이 우리만 벽사 예술의 상징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브제 또는 또 상징의 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 나라마다 다 있어요. 일본도 있을 거고 중국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도 있을 거야. 근데 그거를 이루는 그거를 만들 수 있었던 가장 원류적인 단어가 무엇이다? 벽사였다라는 거예요. 벽사. 그래서 동양 예술을 감상을 할 때, 동양 예술을 이해를 할 때 이 벽사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알고 그거를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지난주 중간고사 전에 풍류도 마찬가지예요.
풍류도 자연과 동화되는 무엇? 인간의 자연화. 인간의 자연화에서 나오는 그 풍류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로 접근하는 어떤 과정들.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제 키워드를 끌고 오겠습니다. 이제 질문 없으면 이제 이것으로 끝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